반갑습니다. 이근철 교수입니다. 선도사관으로 본 고려 세 번째 강좌입니다. 세 번째 강좌 중에서 첫 번째 시간, 고려의 실리적 대외정책. 어찌 보면 평범한 제목이죠. 근데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 실리 위주의 대외정책이 얼마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도 이념 논쟁, 그럴 때 실리보다 명분 쪽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우리 언제부터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대외정책의 가장 큰 바탕이 명분 쪽이 많았었는데, 고려의 실정책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 동아시아 국제관계죠. 고려 건국될 때쯤에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중국은 5대 바로 19국 총, 그러니까 15개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렇게 분열될 때 그 힘의 공백을 타고 만주 쪽에서 거란이 국가를 건설합니다. 요 나라죠. 또 거란이 926년에 발해를 병합하고, 또 936년에는 고려가 구삼국을 통일하고, 그 이후에 분열됐던 중국이 송나라로 통일되어서 드디어 동아시아가 고려, 거란, 송, 삼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삼축이 되면서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된다 했는데요. 예,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인데, 물론 영토로 보면 작죠. 근데 삼국시대에서도 누굽니까? 제갈량이 유비한테 건의할 때 그러죠. 멀리 바라보면서 삼축, 솥발처럼, 보통 옛날 가마솥 발이 3개죠. 그 솥발처럼 3개 축으로 딱 정립되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 제갈량이 유비한테 권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3축이 되니까, 이 중에 영토 크기로 볼 때는 고려가 제일 작아 보이지만은 어느 한 나라도 무시 못합니다. 자, 그 다원적 국제질서의 특징이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호혜, 서로 특혜를 주고받고 또 설린, 이웃 간에 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시기에도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조공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조공도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고려 조공에 비해서는 상당히 종속관계입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는 바로 중국 중심으로 조공이 있었지만, 그 조공은 거의 지방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떤 외형적 관계, 오히려 주변국가 입장에서는 왕권의 정통성, 체제 유지, 영토 안정, 요거 보장받는 거. 오늘날로 치면 유엔 승인 같은 그런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일제식민지 학자들은 그럽니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수백 번의, 제가 어릴 때 교과서 배울 때도 교과서에서 200여 번의 외침을 당했다. 크고 작은 외국 노락지를 다 합친지 모르지만, 주로 이렇게 일제식민사 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끊임없는 외세 침략과 저항의 역사다, 요렇게 다뤘습니다. 거기다가 일제식민사관하고 또 오히려 반대 관점으로 보이는 국내 사학자들마저도 사대와 자주, 그런 얘기 하죠. 그 얘기 자체가 결국은 사대라는 말, 자주라는 말 자체가 외세에 저항하는 것은 자주, 외세에 쉽게 순응하고 굴복하면 사대, 그래 보죠. 심지어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도 역사란 아와 피아의 투쟁이다. 외세에서 쳐들어온 피아와 우리 아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죠. 제가 또 강의하는 이 강좌 선도사관, 유교사관, 불교사관, 그러죠. 유교사관, 김부식 같은 유학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 또 불교사관, 이런처럼 불교 승려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거라면, 지금 제가 하는 건 제가 기술한 건 아니고요. 우리 역사를 한번 이제 선도적 관점에서 이런 책 저런 책 참조해서 보는데, 이 선도적 관점도 어찌 보면 우리 고유의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사관하고 닮았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지금도 남아서, 우리가 외세로부터 침략에 저항하면서 떳떳하게 유관 역사를 이어왔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 국제관계, 우리 한반도 중심의 고려인, 또 중국의 한족, 또 거란, 여진 같은 만주에 있는 호족,
요 세 삼축이 지배 종속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견제하고 균형하는 관계. 요런 면에서 다원적이라는 겁니다. 고려는 한족과 호족의 어느 한쪽과 일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러죠. 조선은 심지어는 명분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진이니 뭐 청나라니 무시하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명나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명나라를 섬겼다, 실제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반성해 볼 게 많죠. 과연 어느 나라와 어떤 방법으로 손잡는 게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각도보다 종종 명분 내세우는데, 고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는 만주, 호족과 손잡고, 또 필요할 때는 중국, 한족과 손잡고, 또 필요 없을 때는 한족과도 손 끊으면서 외교 단절하면서 만주, 거란 또는 여진족과 손잡고, 이게 고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이래 실리를 내세우는 외교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고려를 한번 바라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한 분이 참 없는데, 박종기의 새로 쓴 500년 고려사 보고 제가 아무래도 감동까지는 아니라도 참 눈이 좀 뜨였습니다. 이렇게 참 참신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도 이 책을 많이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동아시아 최고 외교 현안은 당장 우리 고려와는 관계는 없지만은 연운 16주를 앞두고 송나라와 거란 간의 분쟁입니다. 이 연운 16주, 연운이 뭐냐면 베이징 연, 다퉁 운, 요 지역입니다. 베이징과 다퉁 요 지역인데, 요게 딱 봐도 만리장성 바로 요쪽인데, 거란 쪽과 송나라 쪽, 국경선 근처리가 요 충지대, 전략적 요새인 줄 표가 나죠. 근데 요게 어찌 됐냐면요, 원래 이제 5대 16, 5대 19 중국의 혼란 시기에 후당 영토였는데, 이 지역을 936년 후진 건국할 때 거란이 도와줍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후진으로부터 거란이 그 땅을 할량받습니다. 도와준 덕택에.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니까 원래 이거 우리 중국 땅이다, 다시 달라, 그런 겁니다. 거란이 거부하죠. 거란이 거부하니까 송나라가 이제 거란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거란을 치려고 하는데, 이때 송나라는 거란 치기 전에 먼저 고려에 사신을 보냅니다. 문장이 좀 긴데 그 일부입니다. 연운 16주는 중국의 땅인데 오랑캐들이 차지했다. 두 나라가, 그러니까 송과 고려가 그 말입니다, 군사를 이렇게 함께 오랑캐를 정벌할 것이다. 노획한 포로와 소, 양, 재물 등은 모두 고려의 장수와 군사에게 상으로 나눠주겠다. 손잡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송나라는 고려 성종을 책봉합니다. 책봉이라는 것은 이제 왕을 승인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미 성종은 책봉이 됐습니다. 거란이 우리보다, 송나라가 참 우리가 큰 나라라서 송나라가 고려를 책봉했습니다. 성종을 이미 책봉했는데 다시 거란 치기 위해서 손잡자 그러면서 또 책봉을 하는 겁니다. 또 책봉을 하는데 실제 성종은 송나라로부터 그 이후로도 3번 더 책봉, 총 5번의 책봉을 받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임금이 한번 딱 들어서고 나면 한번 책봉하면 끝나는데, 요걸 봐도 이 책봉이란 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에 종속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회유책의 하나로, 그렇죠, 뭔가 형식적인 상 하나 주는 것처럼, 야, 책봉 하나 탁 주고 우리 편 같이 싸우자, 그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고려는 송나라와 손을 잡고 거란 싸움에, 전쟁에 참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강대국이 이 비싼 조처할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 싶죠. 근데 고려는 거절했습니다. 송나라 말 들어줬다가는 송나라보다 바로 가까이 있는 거란하고 우리가 원수질 수 있다, 거절합니다. 이게 고려입니다. 딱 실리 따져보고 그야말로 송나라의 요구라도 거절할 거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는데 이게 거란의 제1차 침입입니다. 거란이 첫 전투에서 고려 선병장 쉽게 사로잡았습니다. 쉽게 사로잡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대요가 거란이 이제 나라 세우고 나서 이름을 요로 했죠. 요. 우리 대요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고려가 우리 강력을 침탈함으로 정벌하는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빨리 항복하라. 원래 고구려는 우리 거란 땅인데 바로 고려가 우리 거란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치려고 한다. 평화를 원하면 항복하라. 그랬는데 이 말 때문에 첫 선봉장 바로 또 전투에서 찍고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뭐 고려 조정은 완전히 막 쑥두밭 되는 겁니다. 화친론, 주전론 싸우는 겁니다. 이럴 때 화친론이 대세를 이루니까 성종이 겁을 먹고 아예 그냥 서경 이북 땅을 다 내주기로 합니다. 서경이 바로 평양이죠. 고려에서 평양 위쪽 다 내준다면 엄청나게 땅이 뺏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경에 있는 창고의 쌀 백성한테 다 나눠주고 백성한테 나눠주고도 남는 거는 대동강물에 다 빠뜨리라 그럽니다. 참 기가 차지요. 바로 서경 땅에 서경 창고에 있던 쌀이 거란한테 안 넘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강물에 버린 게 낫다.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럴 때 당시 정의폼 네이시랑 서희가 분연히 말합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면 성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강하고 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적의 약점을 잘 알고 움직이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갑자기 쌀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양식은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물건으로 비록 적에게 이용된다 하더라도 헛되이 강물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서희가 말립니다. 그러면서 서희가 그럽니다. 거란 병력이 막강한 이때 서경 이북 땅 내주는 것은 별로 좋은 결정 아닙니다. 거란이 말하는 자체가 고구려는 원래 거란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구려 땅을 내놔라. 그러면 서경 이북, 그러니까 평양 이북 다 주고 나면 그 밑에도 고구려 땅이 나면 다 달라면 어쩔랍니까? 그 얘기입니다. 계속 고구려 땅이라고 요구하면서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다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땅을 내주면 만시의 치욕이 될 것이니 제가 일단 한번 싸워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항복을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종은 서희를 파견합니다. 서희는 거란 장수 소선용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이제 봉상군 장막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거란군에서는 그럽니다. 먼저 대국의 귀인에게 절을 올리는 예를 갖춰라. 그럽니다. 서희 당당히 그럽니다.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신하가 임금한테 절하는 거지. 나는 사신으로 왔다. 그대 장수대 나, 나라 대 나라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함께 좌석에서 절하는 게 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 고려 진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걸 보고 거란의 소선용이 솔직히 좀 속으로 감동합니다. 야, 이런 배짱 있는 사람 있나? 그래서 결국은 같이 앉아서 정상회담하자 그러는 겁니다.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대표회담이죠. 예, 결국 소선영이 서희를 좀 뭔가 좀 기체를 누르려 했다가 거꾸로 서희한테 기체 당하죠. 이렇게 당당하게 마주보고 회담을 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거 그렇죠. 감히 적진에 혼자 가서 그렇게 배짱 있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오히려 또 전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이죠. 자리에 앉자 소선영은 서희에게 거란이 고려에 침입한 이유를 말합니다.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고려가 침략하여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나라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고려가 땅을 떼어 바치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면 무사할 것이다. 자, 요 말 속에 담긴 거 서희가 딱 눈치챕니다. 거란이 주장하는 명분은 바로 지금 현재 고려 땅의 서경 이북 쪽은 다 원래 고구려 땅인데 그래서 거란이 원래 고구려 후손이다. 그래 볼 때는 참 그렇죠. 거란이고 여전이고 만주 쪽이 다 우리 고조선 내강토니까 다 우리 참 그랬는데 이게 분열대가 좀 그랬죠. 근데 어쨌든 거란이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른 눈치채는 겁니다. 아, 거란이 내세우는 명분은 원래 고구려 땅이니까 돌려달라는구나. 또 하나,
실리적으로 볼 때 왜 고려는 가까이 있는 우리 거란과 안 친하고 바다 건너에 있는 송나라하고 친하느냐? 요게 그 실리구나. 외교 관계에서 송나라하고 가까우니까 오히려 세계 축이라 그랬잖아요. 거란 위에 있고 송나라 고려 딱 있으니까 고려가 송나라와 손잡으면 항상 거란이 위태위태합니다. 반대로 거란이 고려와 손잡으면 송나라가 위태할 수 있겠죠. 요 관계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서희가 딱 눈치를 챈 겁니다. 그걸 눈치채고 서희가 답변합니다. 대답합니다. 아니다. 고려야말로 고려를 개성한 땅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다. 실제 고구려가 진작 이름 고려로 바꿨습니다. 고구려 초기에 장수왕 때 이미 국호를 고려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 문헌에는 대체로 고려로 나옵니다. 실제 고려인데 우리는 지금도 역사에서 그냥 삼국시대 신라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라 하는 이유는 이때의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고려는 그대로 옛날 고구려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또 고려 후 고구려 때의 수도였던 평양을 우리 고려의 수도로 잡고 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고구려를 개성한 거고 거란은 오히려 동경, 거란에 있는 동경까지 원래 우리 고구려 땅이었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송나라하고 친하다, 거란하고 안 친하다 하지만은 송나라는 바다로 갈 수 있지만은 거란 쪽으로는 육지로 가려면 바로 여진족이 있다. 여진족이 있는데 그거 지나서 가기는 바다 건너 송나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두 나라, 그래 우리 고려와 거란이 외교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여진 때문이다. 그 땅, 여진에 있는 땅, 그거 우리 쪽으로 주면 얼마든지 우리 거란하고 친할 수 있다. 딱 서희가 거란 쪽에 원하는 바를 간파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소선영이 자기들 황제한테 고했겠죠. 황제의 승인을 받아서 결국 땅을 얻습니다. 압록강 이동지역 여진족 몰아내고 그걸 요새화해서 흥화, 통주, 용주, 철주, 곽주, 귀주 등 이른바 육주인데 압록강 동쪽이라 해서 강동육주 그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예, 여기죠. 원래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게 다 여진이니까 고려 쪽에서는 거란 가고 싶어도 여진 국경 지나가야 되죠. 그 송나라는 바로 옆으로 바다로 가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 땅으로 딱 주면 우리가 바로 거란하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요걸 한 겁니다. 서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희 정말 대단하다. 참 담력 있다. 서희장군 그러죠. 서희장군 그러는데 서희는 원래 문관 출신입니다. 문신입니다. 31세 때 외교관으로 송나라 가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도 실력 인정받아서 그렇죠. 그 당시 거란 침입 때 내신랑 그 이후에 내사시랑 평장사 거쳐 태보 대사령에 이릅니다. 근데 고려는 항상 전쟁할 때 사령관 있고 부사령관 있습니다. 사령관은 문신, 부사령관은 순수 무신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고려 때는 과거에 문관은 있어도 무관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무신의 난, 고려 후기에 무신의 난 있을 때 그때도 무신들이 문신한테 한마디로 좀 구박받다가 화가 나서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문신 입장에서는 우리는 과거를 치고 글도 아는 사람인데 이제 무신들은 글도 모르는 사람 많았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려 때는 전쟁 나가면 사령관, 문관, 부사령관, 무관 그렇게 명하는데 서희는 사령관으로서 문관 출신, 외교관 출신입니다. 강룡육주 그렇게 얻었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산둥반도,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로의 길목. 어찌 보면 들것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상 무역의 요충지라는 겁니다. 거란도 거기에, 고려도 거기에, 송나라도 거기에, 거기서 다시 또 해상을 통해서 일본으로 딱 그런 해상 무역의 요충지라는 겁니다. 송나라는 요 지역에서 고려를 통해서 간접 교역으로 여진과 거란의 말, 무기, 모피 등을 사들였고, 그러니까 송나라가 여진, 거란의 말, 무기, 모피를 직접 산 게 아니고
고려를 통해서, 고려 땅이니까. 또 거란은 고려나 여진으로부터 식량, 모직, 종이 등 부족한 생필품 사들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그 땅 하나 요충지 딱 잡고 중개무역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대무역 대단했죠. 대단했는데 그게 바로 강동육주를 얻은 요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확대돼서는 물론 계속 강동육주 거기서 한 게 아니고 벽난진인가 그쪽으로 옮겨서 대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 지역까지 무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코리아라는 이름, 세계로 알려진 이유가 이겁니다. 고려에서 세계로 이름이 알려지니까 코리아 또는 코리아 이렇게 된 겁니다. 또 강동육주는 군사적으로도 당연히 좋은 입장입니다. 거란이 여진족을 칠 때 그렇죠. 딱 강동육주 지나가면 쉬운데 강동육주 피해서 동북 쪽으로 쭉 돌아가 있는데 동북 쪽으로 쭉 돌아가면 산도 험하고 좀 심합니다. 그런 쪽 돌아가야 합니다. 또 남쪽으로 바다 쪽으로 송나라 쪽 가려고 해도 그걸 지나야 되는데 딱 막혔지요. 근데 거란은 그 당시에 강동육주를 바로 고려에 줄 때는 그 생각 못 했는데 주고 나니까 그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았던 거란이 실제 여진족 공략할 때 강동육주 피해서 함흥, 황초령, 북방으로 쭉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힘들게 했더니 제대로 여진족 공략 못했죠. 요걸 알고 다시 강동육주를 내놔라. 그거 때문에 일어난 게 2차, 3차 고려 침입입니다. 고려 침입입니다. 1003년 고려가 송과 외교를 재개하자. 거란하고 송나라하고 거란과 고려가 국교를 맺고 강동육주 주고 국교 맺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고려가 송나라하고 국교 맺죠. 그래요. 거란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하고 손잡자 해서 내가 강동육주를 줬더니 왜 고려는 송나라하고 손잡느냐. 그렇게 양다리 외교도 하고 비난하다가 마침 고려에서 강조가 자신들이 책봉한, 그러니까 거란에서 책봉한 목종을 피한 사건. 실제 거란이 우리는 좀 무시하는 듯, 심지어는 우리 고려 태조 왕건 훈요 10조에서도 거란이니 그쪽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죠. 마음속에는 우리도 만주족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 좀 무시하는 게 있었는데 실제 거란과에서는 형제 관계에서 거란이 형, 우리가 동생, 거란이 우리 조선의 왕을 책봉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목종을 책봉했었는데 강조가 난을 일으켜서 목종을 피하고 임금을 바꿉니다. 그 이유가 이 목종이 좀 유약했어요. 목종이 유약한 것도 문제지만은 목종이 유약하니까 목종의 어머니가 이름을 천추태후로 탁 이름을 내세우고 섭정을 합니다. 근데 섭정을 잘했으면 되는데 이 천추태후가 이런 말 하면 좀 못하면 생녀입니다. 너무 심하게 남성을 밝히고 막 그 사이에 막 애도 놓고 막 문란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목종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정치에 손도 못 대고 하니까 이 목종은 목종대로 또 미색 남자들 데리고 왕궁에서 문란한 짓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계속 이제 나라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목종이 오히려 강조 보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강조가 들어와서 목종을 피하고 정권을 바꿉니다. 그걸 핑계 삼아 거란 쪽에서는 우리가 책봉했는데 왜 강조 네가 임금을 바꾸느냐. 그래서 쳐들어온 게 바로 2차 침입입니다. 거란은 통주를 방하던 강조를 사로잡아 죽인 후에 양규가 사손은 흥화진 공략 못하고 양규를 돌아서 개경까지 들어갑니다. 개경, 평양 지나 개경까지 돌진하는 겁니다. 거의 고려는 거의 쑥대밭 되는 거죠. 그러자 현종은, 그러니까 목종을 피하고 세운 임금이 현종인데 나주까지 피는 겁니다. 결국 개경 함락당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고려에서는 부랴부랴 거란과 화친하자 그럽니다. 거란에서는 그렇다면 고려의 국왕이 직접 거란의 황제를 찾아뵙고 항복하라. 그런 조건 걸고 군대를 물립니다. 군대를 물리는데 그래도 후방에서는 양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양규가 워낙 세니까 양규 돌아서
격영까지 갔는데 후방에서는 양규와 김숙흥이 소수의 군사로 거란 수십만을 죽이고 포로 3만여 명 다시 되찾고 대단을 활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화친한 후에 돌아가는 거란을 또 엄청나게 피해를 입힙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지만 이때 양규와 김숙흥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1차 거란 침입의 영웅은 서희라면 2차 거란 침입의 영웅은 양규, 물론 거기다가 김숙흥, 그렇게 봐도 됩니다. 물론 이때는 천리장사가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싸우다가 양규를 도저히 못 물리치니까 돌아가서 서경, 격영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려는 거란에 직접 가서 항복하겠다. 그게 친조입니다. 친조, 아련한다 그거죠. 직접 고려국왕이 거란 황제 찾아뵙고 아련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화친했는데 약속을 안 지킵니다. 고려 안 갑니다. 고려도 자존심도 있고 나름대로 당당했죠. 안 갑니다. 결국은 거란이 통주 흥화진을 공격하고 계속 도발을 합니다. 고려에 도발하다가 그래도 고려가 말 안 들으니까 사신을 보내서 강동육주 돌려달라 그럽니다. 근데 고려는 그 사신을 잡아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결국 거란은 강동육주 돌려받겠다면서 고려를 다시 침략하는 게 거란의 제3차 침략. 자, 요 과정 봐도 과연 우리가 거란이 침입한 거 우리가 고려가 막았다, 방어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당당하게 거란과 맞서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거란의 제3차 침입이 있는데 1018년 12월 거란의 소비압이 군사 10만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고려는 1차, 2차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상태에서 최고사령관 강감찬, 부사령관 강민청, 이미 준비된 군사를 영주 주둔하면서 전전에 대비합니다. 거란군은 강동육주 점령하지 못하고 또 역시 우회해서 강동육주가 참 요시하면서 성을 잘 쌓았던 겁니다. 쉽게 공략 못하는 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회해서 격영으로 향해서 진격하는데 계속 집니다. 계속 지니까 이제 후퇴하다가 귀주에서 강감찬 고려군과 만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19년 2월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요격했는데 양군이 막상막하로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부하 김중현이 군사를 인솔해 전투지로 향하자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 깃발이 북쪽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거란 쪽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이때 아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 백배하여 격렬히 공격하니 거란군이 드디어 패조하기 시작했다. 아군이 석천을 건너 발령까지 추격했는데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말, 낙타, 갑옷, 무기 등은 헤아릴 수 없었고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다.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대단하죠. 결국 1차 외교를 통해서 강동육주 획득, 2차는 겉으로는 화친했지만은 그래도 양교 등에 의해서 당당하게 싸웠고 3차는 오히려 귀주에서 대첩을 거두면서 거란을 물리치는 겁니다. 강감찬이 개선하자 성종은 친히 영파역까지 나가서 황금으로 만든 8가지 종류의 꽃을 강감찬의 투구에 꽂아주었다. 이에 대해 성혜백은 현해시에서 다음과 같이 읽었다. 적퇴 서경 화삽발, 서경에서 적을 물리치고 머리에 꽃을 꽂으니, 그러니까 임금이 꽂아주는 그 꽃을 꽂으니 위행 북한 호정형, 위험은 북한의 호랑이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라. 이 북한이라는 게 북한산을 말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한산 같아 보이겠죠. 소연백일 등선거, 날개치며 날아올라 한낮에 신선이 되니, 강감찬이 한낮에 신선이 돼서 날아갔다. 실제 그러지는 않는데 이만큼 신격화시킨 시입니다. 강감찬에 대해서. 의구 청천 일점성, 푸른 하늘의 한 점 별은 예전과 같아. 이런 극찬의 시를, 강감찬을 위해서 시를 지어준 겁니다. 예. 1차 쳐들어왔지만은
여기서 서희와 단판 외교로 강동육주 돌려주고 끝났죠. 2차 왕규가 계속 여기서 반발하니까 왕규를 피해서 서경, 개경까지 내려가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 갔지만 결국 돌아가다 큰 피해 입고 그런 돌아갔죠. 3차 역시 강감찬이 있던 요쪽을 공략 못하고 우회해서 내려갔지만 갈 때마다 계속 지고 결국 다시 돌아가다가 귀주에서 큰 낭패를 본 게 거란이었죠. 천리장성 그 이유입니다. 강감찬은 원래 이제 경주에서 금주, 오늘날의 이제 시흥, 서울에 속하죠. 서울에 속하는 시흥 쪽으로 이주한 호족 강여청의 5대 손이랍니다. 원래 이름이 강은천이라고 한답니다. 부인은 또 고려건국 공로로 사만벽상공 시내에 오른 강궁진이랍니다. 강감찬, 우리가 어뢰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군 그러지요. 근데 강감찬 역시 고려는 항상 사령관은 문관, 부사령관, 무관 그랬잖아요. 강감찬 역시 사령관이었잖아요. 부사령관이 강민청, 이 양반은 무관이고 이런 강감찬입니다. 거다가 문과 장훈급제였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고려는 문과 출신도 그 당시에 문무겸전에서 같이 무예도 익히고 전술, 전략을 다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지 그냥 뭐 문신 중에서 글 잘 쓴다고 장수 사령관으로 보내지는 않았겠죠. 이 강감찬 그 이후에 조정에서 뭐 계속 승진하고 막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랬지만은 현종이 지팡이까지 하사하면서 계속 좀 더 있어달라. 그러다 나중에 문화시중까지 되고 84세까지 삽니다. 강감찬. 물론 요거는 뭐 초상화를 좀 잘 그렸죠. 일환에는 강감찬 키도 좀 적고 생긴 것도 좀 볼품없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얼른 보면 사령관인 줄 몰랐다. 뭐 그런 일화도 있죠. 예, 강감찬. 근데 고려사 해동이적득에 보면 강감찬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신이 시흥군에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흥입니다. 그 당시 금주, 뭐 지금은 서울에 포함됐죠. 하늘에 큰 별이 민가에 떨어진 걸 봤다. 그걸 보고 사신이 어떤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별이 떨어진 민가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신은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데려와 키워줬답니다. 그 애가 바로 강감찬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강감찬이 이제 재상이 되었을 때 송나라 사신이 와서 강감찬을 딱 바라보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큰 절을 하면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문곡성이, 문곡성은 북두칠성 중에서 두 번째 자리인가 세 번째 자리인가 이제 문을 주관하는 그런 별입니다. 문곡성이 오랫동안 안 보이더니 여기 와 있었군요. 강감찬 장수로 보기보다는 그렇죠. 문과 장원급제까지 한 문관으로서 최고의 하늘의 별, 문곡성의 별의 기운을 타고난 분이다. 그렇게 알아봤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낙성대입니다. 참, 낙성대 서울 계신 분은 잘 아시죠? 심지어는 지하철역도 낙성대 여기 있죠. 낙성대가 별이 떨어질 낙별성자입니다. 별이 떨어진 고견대. 이게 여기가 강감찬이 태어난 생가입니다. 강감찬 태어날 때 큰 별이 떨어졌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낙성대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강감찬 장군의 동상도 있습니다. 또 해동이적에는 동국사 본전을 인용하면서 강감찬이 한양부 판관 있을 때, 이 판관은 오늘날 치면 판사. 그래요. 한양부 판관쯤 되면 아마 그냥 판사 정도는 아니겠죠. 서울지방 전체를 관리하는 판사 그런 식이 되겠죠. 호환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한양에 대낮에도 호랑이가 서울까지 내려와서 한양에 내려와서 사람을 해친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자 강감찬이 편지 한 장 써서 아전한테 두면서 어떤 골짜기 가면 어떤 승려가 둘이 있을 것이다. 그 승려한테 이 편지를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전이 그 말 듣고 편지 들고 갔더니 진짜 시킨 대로 가보니까 골짜기에 승려 둘이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주니까 승려가 대번에 편지 보자마자 아전 따라옵니다. 그래서 강감찬이 있는 뜰 아래
무릎을 꿇고 꿇어앉습니다. 그걸 보고 강감찬이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살던 곳을 떠나 감히 이곳까지 내려와 사람을 해치고 다니는 것이냐. 속히 무리를 이끌고 멀리 떠나가라.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녀들도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냐. 성녀들이 뭔 죄를 지었다고 어리둥절해 하죠. 그때 강감찬이 겁니다. 두 성녀를 향해서 너희들의 본 모습을 잠시 보이라. 그런데 성녀가 가사 딱 벗는 순간 큰 호랑이가 돼서 막 마당을 뛰고 계단을 막 뛰어오릅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지요. 그러자 다시 강감찬이 이제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드디어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안도 사라졌다. 조금 황당한 소리죠. 조금 황당한 소리인데, 예. 물론 강감찬은 우리 머릿속에는 장수로 알려졌으니까 이런 장수 같은 모습인데 문과에 장원급제한 문신이라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이런 설화까지 나올 정도로 강감찬은 고려인들의 사랑을 받는 신격화된 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상에 3대첩 그러잖아요. 귀주대첩, 뭐 행주대첩, 한산대첩, 물론 또 뭐 진주대첩, 뭐 4대첩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와 같은 거. 근데 이걸 하나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요. 우리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외세에 저항해서 크게 싸운 걸 우리는 크게 부각시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그렇죠. 거란의 침입에 싸워서 막아냈다. 이보다도 거란이 왜 침략했나? 강동육주 반환을 하려고. 고려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동육주를 반환받으려고. 또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는 걸 요걸 막으려고. 그걸 간파했던 서희가 외교로서 강동육주를 반환받고 또 그 이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 실제 강감찬 싸울 때도 소선정이 10만 대군 몰고 왔다는데 고려는 이미 준비돼서 20만 가까이를 준비했습니다. 거란이 모를 리 없을 건데 10만 몰고 왔다는 거는 어찌 보면 고려를 완전히 집어삼키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동육주 정도만 다시 반환받고 고려와 송나라 관계를 끊으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강감찬은 나아가서 아예 그냥 거란군을 거의 뭐 몰살시키다 해버렸죠. 이런 고려를 배우자는 겁니다. 당당하게 외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삼축일 때 어느 한 나라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거란이 고려 대군을 몰고 와서 고려 침략할 수도 있지만은 그 대군을 몰고 오는 새 송나라가 거란 침략할 수 있지요. 거란도 그거 알기 때문에 10만 대군이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 식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려는 먼저 거란을 치거나 송나라 치지는 않았습니다. 규모면에서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면에서 조금 작은 나라도 그 관계를 잘 이용해서 균형관계, 경우에 따라 거란과 외교 맺고 경우에 따라 송나라와 외교 맺고 명분보다도 실리 위주의 고려 외교 정책이었다는 겁니다.